안녕들 하십니까? 얼마 전 명절 무사무탈하게 잘들 보내셨는지요? 저희는 명절보다 지금 더 바쁩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순댓국 먹으러 오셔서 어제도 점심 대기줄이 100번대가 넘었거든요. 우리 사는 한 동네에 제가 어릴 때부터 정부치고 일하던 70년 전통의 원조 가게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 되고, 집사람과 제가 차려 나온 이곳이 진짜 원조집으로 불리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죠. 한마디로 원조집 형제간의 사이가 틀어져 나오게 된 것인데, 부르자라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연인님들께 그 이야기 하려고 사연 보냈으니 이제 전국적인 불효자네요. 날 낳아준 모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혼자 누워서 침 뱉기는 아닌 분명히 우리 모친의 이야기니 냅다 불어버리려고요. 우리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아주 그냥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아버렸으면 하고요. 저는 아직 50대라 팔팔한데 집사람은 근 20여 년 시집살이에 가게 일까지 도맡아 하느라 안 아픈 데가 없다 하는데, 애들한테 맡기고 쉬어라 하는데도 또 집에 있으면 더 아프다고 나와서 일을 합니다. 보는 것만도 애처로운데 또 우리 집 순대는 집사람이 손으로 톡톡 건드려줘야 또 제맛이 나니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둡니다. 애들이 얼른 엄마 손맛을 배워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제가 장남으로 딸만 내리셋을 낳았거든요. 우리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또 지들끼리 싸우는 일 없기만을 바라며 열심히 전수 중이죠. 우리 집은 참 맨주먹으로 시작해 오늘날 그래도 밤에 돈 세는 재미로 사는데, 저 태어나기 전 가난함에 체면 같은 거 다 필요 없다는 걸 일찍이 깨치고 장사를 시작한 할머니 덕이죠. 이것저것 광주리에 지고 이고 식솔 먹여 살린 할머니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궁리하다가 지금 피순댓국을 팔기로 하셨는데, 이거 준비하는 데만도 근 5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재료 중 어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장사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데, 의외로 소장이나 선지 구입은 어렵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추니 파, 고추, 그리고 반찬으로 내는 배추 겉절이가 문제입니다. 당장 이번 추석에 채소며 배추값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예 커다란 밭에 이것들을 심어서 충당하기는 하지만 택도 없고요. 올해처럼 채소값이 오르면 피가 마릅니다.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돕고 나서며 우리 순댓국집을 일으키신 장본인으로 할머니의 명예를 걸고 재료도 무조건 좋은 것, 그리고 정성스럽게 재료 손질하고 준비해 꼭꼭 순대속을 채우셨지요. 우리 집 순대는 진짜 순대입니다. 할머니가 시집 오실 때 돼지 2마리 잡아 오줌통 2개 동네 아이들에게 옛다고 던져주어 아이들이 신이 나서 축구하며 놀았다는 것처럼 버릴 것이 없는 돼지의 소장에 선지를 섞어 넣은 진짜죠. 기원을 따지자면 배감이나 병천 순대에 가깝습니다. 채소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순대 꺼리는 사람들도 우리 집 순대는 잡내도 안 나고 맛있다고 잘 먹는데, 그렇게 입소문을 타며 점점 장사에 재미를 붙일 무렵 어머니가 시집 오셨더랬습니다. 재질이 가난한 집의 장녀, 아버지는 어머니와 손잡고 가게를 더 부흥시키려고 하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안 도와주셨답니다. 참 우리 어머니란 사람요. 아들이지만 정체를 알고 난 지금 육두문자가 절로 나는데 안 어울리게 공주님이십니다. 외갓집이 엄청 가난하여 정말 입 하나 덜 생각으로 장사하는 우리 아버지께 때 되면 뭐라도 얻어먹을 생각으로 시집 보낸 모양인데, 미안하지만 왜 조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아는 동생 거두고 살림에 보탬이 안 되는 장녀라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징그러워서 돼지며 피를 만지지 못한다고 울어 제꼈다는데, 어리지도 않은 당시 22이었죠. 분명 착하고 성실하고 생활력 강하다고 들은 할머니는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한테 고기 노린내 난다고 근처에 오지도 말라던 어머니는 남겨가지고 싸가지고 온 피순대는 그렇게 잘 드셨더만요. 그렇게 어찌어찌 위로 누님 한 분에 저 낳고는 집에서 살림한다는 핑계로 밤에 가져오는 돈 까먹는 재미로 사시던 어머니는 순대 파는 시어머니며 남편을 부끄럽게 여기며 열매만 따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크자마자 누님도 가게에 나가 돕고, 저도 아버지와 할머니 보러 가게 나가 손님들 구경하며 뭐 가져다 달라 하면 바쁜 어른들 도우려고 끼면서 재미도 붙이고 애정이 생겼지만
어머니는 모처럼 가게에 오면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셨지요. 물론 여전히 가져다 드리는 순대며 순댓국은 잘만 받아 드셨고요. 그렇게 이상한 순댓국집 며느리로 살던 어머니는 할머니 세상 뜨시고 순댓국집 안주인이 되었어도 변함이 없었고 아버지만 죽어났죠. 결국 저는 누님 시집가고 아버지 도와 가게를 이끌어 갔는데 이런 저에게는 딱 어머니 같은 7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녀석으로 우리 형제는 지독하게도 안 닮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 동글동글한 얼굴형에 눈이 땡그래서 다들 부자지간인 줄 알아보는데 남동생은 턱이 갸름하고 뾰족하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입니다. 어머니 닮았나 하면 그건 아닌 게 어머니는 얼굴이 각진형이거든요. 누님은 저처럼 동글동글한데 어차피 시집가기 전부터 어머니와는 사이가 별로였고 시집간 후로는 출가 외인이어서 그저 그런데 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가게 도와가며 진땀 흘릴 때 동생 놈은 부잣집 도련님처럼 가게 일은커녕 집구석에서 엄마와 함께 뒹굴며 따로 놀았습니다. 어머니는 요놈 많은 공부 제대로 시키고 싶다면서 학원이며 과외 선생까지 붙여가며 정성을 들였는데 본인이 공부에는 별 뜻이 없는가 성적이 통 오르지도 않고 돈만 까먹었지요. 저 24세 지금 마누라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 두 부부가 그렇게 순댓국집 어린 사정부부로 아버지를 도와 땀 흘려가며 뭔가 일 내보자 도모하고 있을 때도 한 가족인데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타연 채널의 가족 간 이야기 들으면 부모가 자식 간에 편애하는 이야기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비교적 덤덤하게 우리를 대하고 동생에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편하게 저와 동생 그리고 저 장가간 후로는 집사람까지 편애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치를 떠는 게 뭐냐면 저는 어머니가 우리 형제 차별하시는 거 어느 정도 인이 박히고 그런가 보다 해서 그렇게 서럽지는 않은데 집사람까지 그 편애의 대상이 되어 시집살이를 시켜서 그럽니다. 그때의 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일을 시키던 잔소리를 하건 한 귀로 듣고 흘려라 하고 달랬지만 하여간 우리 어머니 지독스럽고 교활했습니다. 야, 너 가게 일한다고 너무 집에 소홀한 거 아니야? 시동생 교복 와이셔츠 빨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애 옷이 저러냐? 시어미 말이 우습냐? 맨날 가게 돕는다고 밖으로 돌면서 네가 하는 일이 대체 뭐야? 엄마가 빨면 안 돼요? 우리 가게 일만도 벅찬데 엄마야말로 집에서 그렇게 이뻐하는 막내 와이셔츠도 안 빨아주고 뭐 하는 건데요? 우리 지금 연구 중이거든요. 돼지 잡내 잡는 거. 요거만 되면 손님 좀 끌까 하고 좀 도와줘요. 집에서 살림 좀 하시라고. 저거 말하는 것 좀 봐라. 희덕이가 남이냐? 네 동생에 쟤한테는 시동생이잖아. 나도 바쁘다고. 그리고 아들 둘 낳느라 삭신이 쑤시고 아직까지도 어지러워. 그래도 내가 이 몸으로 네 아버지 수발은 들잖아. 나머진 팔팔한 니들이 좀 해주면 안 되냐? 가족 간에 니일 내일이 있는 거냐고. 못된 것들아. 엄마가 무슨 아버지 수발을 들어요? 금시초문이네. 우리 저녁밥도 가게에서 먹고 밤 12시에 들어와 하는 일은 씻고 자는 것밖에 없는데 막말로 엄마 그 시간에 깨있는 적도 없더만. 하다못해 아침밥도 우리 가게 나가서 먹는데 무슨 살림을 한다는 거예요? 저 봐라. 장가드니 지색시 싸고 도느라 애미 무시하고 앉았네. 이놈아, 그래 네 마누라 부려먹는 게 그렇게 아깝냐? 여자가 시집와서 시집 수발드는 건 당연한 거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래, 힘없어서 가게 일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니 나가 죽으라 이거냐? 꼴랑 순대나 파는 놈이 누가 보면 무슨 기업체 운영하는 줄 알겠다. 공부도 못해서 가게 하는 게 유세가. 아유 참. 엄마 말 잘하셨네요. 꼴랑 순대 안 팔라고 연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막말로 엄마가 시집와서 징그럽다고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살림을 똑부러지게 살았어요? 나 어릴 때 할머니가 다 챙겨준 것 같은데. 막말로 엄마가 희덕이 키웠지 나 키웠어요? 손님들 말 들으니 할머니가 나 업고 이랬다더만. 다들 우리 집은 누나하고 다 이렇게 있는 줄 알지 희덕이는 몰라. 생전 가게에 얼굴 한번 안 비추니 알 길이 있나. 나 동생 아직 고등학교 다녀요 하면 그 집에 애가 또 있어? 업둥인가 한다니까. 그걸 왜 내 탓을 해? 네 아버지가 생전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순대만 붙들고 사니까 그런 것을. 그럼 아버지의 아들에 순대 붙들고 사는데 나까지 매달려야 돼? 일가족이 거기 매달릴 정도로 가치가 있냐고. 솔직히 나는 너희들 들어오면 순대 노린내 때문에 역해서 토 나와. 이런 나를 굳이 가게로 불러내야 하냐? 심지어 희덕이까지 기어이 끌어들이고 싶냐고. 나는 너 그런 말 할 때마다 치가 떨리고 싫어.
같은 자식이라도 어쩜 저렇게 정이 안 가는가. 그렇게 좋으면 네 마누라 손잡고 그 짓 해. 나하고 희덕이는 제발 좀 내버려둬. 알았어? 쟨 너하고 다르게 공부할 거니까. 참 말본세하곤. 그 짓? 우리 어머니 그리고 내 몸 갈아서 이끈 가게야. 그 덕에 당신 먹고 살고 그 나이에 희덕이까지 낳은 거고. 우리 어머니는 처음 시집와 징그럽네 냄새나네 해도 그러려니 한 번도 안 부려먹고 눈치 한 번 준 적 없는데 꼴랑이니 그 짓이니 해가며 내내 집구석에서 뒹구는 사람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며느리를 잡아? 싫으면 나가. 똑같은 자식 앞에 두고 너는 이래도 희덕이는 다른 애만 해. 마음껏 곱겠어.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란 것만 알아두고. 뭐예요? 제가 봐도 어머니야말로 장남에게 시집 와서 험한 일 하나 안 하고 시집살이도 없이 세상 편하게 산 사람인데 대뜸 집사람 잡으며 할 소리 못할 소리 못 가리고 하는 걸 듣자니 보기 겨워 벽에 똥칠하는구나 할 정도로 기가 찼지요. 이날 부부싸움 크게 하나 싶었지만 생전 처음 하시는 아버지의 긴 성토에 평소처럼 쨍알쨍알 시동 걸던 어머니는 쨍하는 아버지의 시선에 이내 눈을 돌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참 우리 어머니처럼 같은 자식 가지고 대놓고 이러는 분 제법 봤지만 그거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형제간의 사이 당연히 안 좋아지고요. 그렇다고 이뻐하는 자식이 자기를 떠받드느냐? 아니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희덕이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영향으로 아버지는 사람 취급을 안 하니 동생놈에게 제일 무서울 게 어머니일 텐데 오히려 그 영향력을 저와 집사람 잡는데 써버리니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되었지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는 말이 왜 있냐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같은 배에서 나오고도 내 기분에 이뻐서 마냥 이뻐한 놈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위험이 하나 없는 부모란 그냥 나이든 부하일 뿐입니다. 결국 대학 합격했다고 차 한 대 뽑아달라고 해서 신이 나서 차를 뽑아준 어머니는 불합격하고도 등록금까지 야무지게 털리고도 놈을 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해갑니다. 어차피 자기가 피땀 흘려번 돈이 아니었으니 쉬운 겁니다. 이 꼴을 맨정신에 보고 듣는 우리 부부며 아버지는 말 그대로 유구무원이었는데 이때 어머니는 집사람이 내리 두 번째로 딸을 낳았다고 트집을 잡았더랬지요. 장남 취급도 안 하면서 장남한테 시집와 아들 하나를 못 낳냐고요. 확 들이받고 싶은 걸 꾹 참은 우리는 그냥 나이가 왼수고 저 뱃속에서 태어난 죄로 참아야만 했죠. 더욱 이를 앙 다물고 우리는 열심히 순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하는 순대라서 그런가 괜시리 미안하고 애정이 가서 제대로 각 잡고 만들어보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이런 마음이 통했는지 점점 입소문이 퍼지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까지 물어물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0년대 들어가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지방이지만 제법 먹을 만한 곳이라며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소문이 퍼지고 가끔 포장해 가서 먹은 몇몇 사람에게 얻어먹고 전화 주문도 하면서 제법 대기줄까지 생겼답니다. 굳이 식사 시간 아니어도 항상 손님으로 꽉 찬 테이블은 점심이나 저녁 시간이면 대기줄이 문 앞까지 길게 늘어서서 결국 번호표 나눠주고 손님 관리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야 했는데 이 일은 나중에 우리 딸들이 하게 되었지요. 우리 가게에 이렇게 손님이 많아도 우리는 돈 쓸 시간도 힘도 없었는데 제일 신난 게 어머니였습니다. 꼴랑 순대 어쩌고 하더니만 자기가 한 말은 다 까먹고 내리 딸 셋으로 끝낸 며느리 잡아가며 이 금방 돈 쓸어 담는 맛집이라며 본인이 인터뷰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저 집 사장이라 자랑하고 말이죠. 더구나 희덕이 놈에게 눈치 안 보고 돈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물쓰듯이 써대던 놈은 대학은 저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곳을 간신히 졸업을 하고 짧은 가방끈을 제 마누라로 대체를 했죠. 재수씨가 유명 대학 졸업자라는데 전공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장사가 잘 될수록 돈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가족끼리도 한 가족이 맞나 싶게 따로 국밥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장녀와 다르게 친정 식구고 뭐고 없는 어머니는 오직 희덕이만 물고 빨며 좋은 며느리 얻는 투자랍시고 퍼주고 바리바리 집이며 예물까지 초호화로 모시고 왔습니다. 와서도 내내 사업 구상한답시고 빈둥거리며 놀았고요. 피곤하고 얼굴 마주쳐봐야 기분만 상할 뿐 이야기가 통할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방심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도 가게 근처에만 가도 냄새난다고 눈 부라리고, 동생 놈인 희덕이도 지 친구들에게도 우리 가게 이야기를 안 할 정도로 창피하게 여겨서 가게는 무조건 제가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저와 집사람 그리고 우리 애들까지 정성 들여 가꾼 우리 가게를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동생한테 뺏기게 생긴 겁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일이죠. 아버지 발인이 끝나자마자 저와 동생을 불러들인 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는데,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 묻으며 그나마 알량꼴량하게 붙어있던 자기 양심마저 묻어버린 걸 그때 알았네요. 시집살이 계집살이 생생히 개접하고 한 맺힌 세 딸의 엄마이자 며느리로 시집와 오늘 이때까지 한 마음으로 가게 키워온 집사람의 충격은 말도 못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제 나이 52살, 제 인생 전부나 다름없는 아버지의 유산을 순댓국밥에 순대 파는 게 창피하다고 악쓰던 희덕이 놈에게 빼앗기던 그 순간, 어머니는 자기 이야기를 우리 부부에게 뒤집어 씌우며 기함하게 만들었지요. 사망신고서도 채 처리도 안 됐을 아버지 장례 내내 희덕이하고 유산 배분 문제로 속닥거리던 어머니는 식당 한 달 매출이 2억이라는 소리에 눈을 까 뒤집으며 뜬금없이 동생네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었던 게, 아니 그동안 집구석에서 핑핑 놀며 자기네가 쓴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돈 잘 벌었냐 놀라며, 심지어 그걸 쥐꼬리 고만고만 이렇게 말해서 더 울컥했지요. 심지어 다른 곳도 아닌 식당은 재료비며 인건비, 물세, 가스비, 전기세 다 제한 순이익을 따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표에 찍힌 그대로를 들이밀며 우리가 돈을 빼돌렸다고 뒤집어 씌우는데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떨어지는 돈은 한 달 5천 정도인데, 물론 이 돈도 집에서 까먹은 건 어머니하고 희덕이지, 우리는 아버지께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은 것 말고 일제 손댄 적이 없는데 도저히 우리에게 식당을 못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쫓아낸 것이냐? 아니요. 비위상하게 이 나이에 갈 데 없으니 식당에서 일은 그대로 하고 그동안 해먹은 대가로 월급은 반만 받으랍니다. 얼마 번다만 보시면 어떻게 해요? 식당은 반 이상이 재료비에 게다가 운영비며 인건비도 빼야지 우리가 2억 벌어 다 먹은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식당은 초심이에요. 잘 나가도 재료 하나 빼면 맛이 달라지고 그렇게 맛 변했다는 소문나면 바로 손님 끊겨요. 현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추 비쌀 때도 직접 담지 돈 아낀다고 중국산 김치 낸 적 없어요. 우리는 할머니 명성 이어간다는 각오로 이윤 덜 남기려고 한 거거든요. 억울하다고요, 이런 식. 내가 네 아버지 믿었지 너네 믿은 건 아니잖냐? 니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 처먹고 억울하네 어쩌네 했는가 소름이 끼친다. 내가 장보 보니 이가 갈린다. 한 달 매출이 2억인데 나는 니들 징징대는 소리만 듣고 요란만 하지 별로 못 버는 줄 알았네. 음흉한 것들. 그래 힘든 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맡아 할게요 하고 꿀꺽하려고 했냐? 가게 그냥 희덕이 물려주고 니들은 일해. 홍보가 중요하다는데 니들이 뭘 알아? 희덕이가 광고 대대적으로 때린다니까 그 밑에서 한 수 보고 배우고 안 입고 오면 니들이 가게 파서 나가든가. 아니 무슨 희덕이한테 가게를. 쟤 창피하다고 우리 집이다 말도 안 한다며. 엄마도 순대 먹기나 했지 어떻게 만드는 줄이나 알아요? 그거 그냥 막 때려놓고 만드는 거 아니야. 안에 소다 채우는 법, 삶는 법 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연구해서 찍어 먹는 소스까지 까고 있네. 요즘에 누가 만들어서 파냐? 깔끔하게 공장서 나온 거 데워내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가게도 일하는 아줌마들 여럿인데 너만 하냐고 그 일을. 건방 떨고 있어. 나 따돌린 건 너희 아니야? 그렇게 돈 잘 버는 줄 알았으면 나도 당연히 꼈지. 할머니 때 문영 가게가 어쩌다 입소문 나서 유명해진 게 다 니들 공이라고 하진 않겠지? 그럼 진짜 양심 없는 거다. 아니 서방님, 무슨 순대를 공장서 사내만 해. 사람들이 왜 우리 가게에 오는데요? 우리 가게는 순대 직접 만들어 팔아요. 아버님하고 내내 그거 연구하고 누가 먹어도 고기 잡내 안 나게 재만 내고 모양 보고도 안 놀랄 순대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사소한데요? 우리는 홍보를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손님들이 했지. 물론 할머니 시대부터 전통 이어져서 오신 손님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순대 맛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고요. 오래 알고 지낸 사장님들 믿고 또 우리도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에게 실망 안 주고 좋은 물건 받아서 좋은 순대 만들어 판 거예요. 우리한테 돼지 냄새 난다고 비위 상한다고
눈치 주며 싫어하실 정도로 식당에서 내리구름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가시자마자 뭣도 모르는 서방님한테 가게 주고 개국공신인 우리는 일만 하란 거예요? 어머니 대놓고 평가르는 분인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나 다른 것은 몰라도 식당은 못 내줘요. 나 시집 와서 그 시집살이 견뎌내면서도 우리 딸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못 바쳤다고요. 어지간해서는 말수 없이 니에니하며 따르던 아내가 이렇게 악을 쓰며 어머니에게 대들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콧방귀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가시자마자 잘 모르는 동생에게 가게 맡기고 그동안 많이 헤쳐먹은 우리들에게는 30년 순댓국집 일꾼으로 만족하라는 어머니 말씀에 많은 어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일단 저는 물러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묘하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 50년 같이 산 아버지가 가시기 1년 전부터 와병하셨는데 그때부터 쎄한 게 어머니 눈이 반짝반짝 생기가 도는 것이 신나 보이는 겁니다. 당시 제가 받은 느낌이 뭐였냐면 분명히 혼날 짓 해놓고 차마 치울 엄도 못 내고 있는 판에 엄마 아빠가 친척 상으로 집에 못 들어오니 오늘은 혼자 지내란 전화를 받은 느낌이랄까요. 언제라도 들킬 일을 마무리하고 덮을 시간을 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신남과 함께 대놓고 희덕이 끼고 유산 분배하는 것부터 아버지의 초상에 남들에게 보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둘 모습에 괜히 토가 쏠리면서 저 사람은 누구냐, 아들이 또 있었냐, 사장하고 하나도 안 닮고 형제간에도 하나 안 닮았단 소리를 다들 하는 것이 예사롭게 안 들린 것이죠. 어차피 유산이며 그동안 모아놓은 돈 합쳐서 식당 열면 그만이었지만 흉한 꼴은 안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하던 저는 집사람을 설득해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희덕이는 우리가 포기한 줄 알고 희희낙낙 돈 쓰러 다니느라 정신없었는데 그렇게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놀랍게도 아버지 유언을 수령했다는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라니 게다가 유언이라니 믿겨지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연 24억 버는 식당 운영하시는 아버지가 법에 문외할 것이라 생각하는 제가 아버지를 얕본 것이었죠. 다시 희망이 생긴 저는 붐비는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와 희덕이에게 사실을 알릴 생각에 집사람에게 가게를 맡기고 집으로 내달렸는데 이때 어머니가 우리 두 형제를 편애한 이유를 알았지요. 동시에 우리 아버지를 전혀 안 닮은 희덕이에 대한 의문도 풀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가 들어가자 희덕이하고 쏙 빼닮은 할아버지 한 분이 안방에서 나왔거든요. 뒤따라 나온 어머니가 저를 보며 아는 오빠라고 둘러쳤지만 그 말에 속을 정도로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와 집사람에게 음흉하네 어쩌네 하더니 아버지 가신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이 시점에서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안방서 뭘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뒤이어 희덕이 놈이 양손 가득 초밥을 사들고 온 것을 보면 이 셋은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아버지나 저나 형수인 집사람 게다가 조카들 생일에도 케이크 한 조각 사들고 온 적이 없던 놈이 분명히 들어오며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희덕이처럼 턱이 뾰족하고 쪽제비처럼 눈이 가로로 길게 찢어진 그 남자가 안절부절하며 희덕이 앞을 척 가로막으며 어머니와 오랜 친구 사이인데 근처 지나는 길에 소식 듣고 위로 차원에서 찾아왔다고 둘러치는데 생각해보니 어릴 적에 시장이나 가게 근처에서 간간히 본 적이 있는 위인으로 얼마 전에도 우리 식당으로 순대 먹으러 온 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내내 서성이며 염탐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저는 이자가 희덕이 친부 아닐까 반반 추정을 하고 할아버지가 저 자식 애비요 대놓고 물으니 어물어물 하는데 그 소리에 어머니가 펄펄 뛰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도 무슨 소리냐, 어르신 돌아가셨다는 소리 늦게 듣고 찾아온 거다, 별소리를 다 듣는다면서 호통을 치며 아무리 식당 빼앗기게 생겼어도 그러는 것 아니라고 훈수를 하는데 시시각각으로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숨겨놓은 남자가 틀림없었죠. 얌생이 기질이 어머니와 똑 닮은 데다 방귀 뀌고 성내고 내 잘못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기술이 일품이더라고요. 그러나 만약 이 노인네가 희덕이 친부라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생각으로 유언장 소식을 전했죠. 우리 아버지 가신 것도 모르신 분이 어째 소식이 빠삭하시네요. 우리 식당 희덕이한테 넘어갈 거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일단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쉽지 않은 일이란 건 아시죠? 게다가 아버지 유언이 있다네요. 나 변호사한테 전화 받고 오는 길이거든요, 지금. 모르셨죠, 어머니? 모르셨겠지. 그러니 남자 불러서 이러고 있지. 뭐야? 야, 놀리지 마. 니네 아버지가 무슨 유언? 그 사람 그럴 위인이 못 돼. 지가 뭐라고 유언의 변호사야? 순대나 파는 놈이. 웃겨. 믿지 마. 믿지 마. 저거 술 쓰는 거야. 어머니야말로 아버지를 너무 얕보시네. 아버지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전국에서 먹으러 와, 우리 식당. 지금 걸친 옷이며 희덕이 저게 끌고 다니는 차며 누구 돈으로 사는데 그런 소리래? 연 24억이면 1년에 한 번씩 로또 당첨되는 건데 지가 뭐란 소리가 나와요? 아무튼 아버지가 할머니 때부터 그 순대 팔면서 일군 재산에 대해 뭔가 할 말이 많으신가 친히 유언을 남기셨다네요. 나도 내용은 모르는데 설마 하고 남겼겠죠. 평소 어머니 행실 보고 보나마나 금싸라기 같은 식당 지키려고 남겼을 확률이 높으니까. 기대해, 희덕아. 죽으면 끝이지 무슨 유언이야. 끝까지 초를 치지. 해보자 그래. 하나도 겁 안 나 나는. 맞아. 너만 자식이야? 나도 자식이고 나도 식당에 지분 있어. 아버지 비유 맞춰서 네가 유언이고 뭐고 남기라고 한 모양인데 뭐라고 했든 법정 지분대로 나누면 돼. 난 반드시 내 목 타낼 거니까 알아서 해. 제 말에 그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어머니와 희덕이가 양쪽에 붙어서 저에게 악을 써댔는데 틀림없는 뻐꾸기 일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장이 열리고 저는 이들을 용서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희덕이의 정체를 이미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심지어 누님과 저와 희덕이 유전자 검사까지 다 마치셔서 희덕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닌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15년 전에요. 그러고도 장가까지 당신 돈으로 보낸 건데 무엇보다 당신 어머니 때부터 3대가 일군 식당은 절대로 장남과 며느리에게 남기지 절대로 다른 놈의 씨를 품고 나아 당신 보는 앞에서 당신 핏줄을 대놓고 차별하던 어머니나 그 씨에게 물려줘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죠. 저희는 더 분기탱천에서는 이 유전자 검사표를 증거로 친생자부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희덕이 이름을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저는 내 피에 흐르는 어머니 피 찾아 뽑고 싶을 정도로 분하고 치가 떨리는데 어머니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와서 이걸 까발리는 이유가 뭐냐입니다. 소문나면 너가 망신이지 내가 망신이냐 따지면서 이렇게 된 거 자기네 먹고 살게 식당은 주고 우리 보고 따로 차리랍디다. 안 그러면 우리 일 다 소문내서 돌아가신 아버지 망신 줄 거라는데 아버지 사망 당시 아내로 재산 반이 어머니께 가버린 것조차 이가 갈리도록 분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저는 끝까지 이기적이고 자기네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기어이 한 방 먹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어머니 말대로 순순히 가게를 넘기고 나머지 유산을 챙겨 나온 저는 나도 식당 낸다고 경고를 했는데 바로 코앞에다 차릴 줄은 몰랐나 봅니다. 물론 저는 제가 심하다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너무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뻐꾸기 아내 만나서 자기 둥지에서 남의 새끼 키우면서 울분을 느꼈듯이 저 뻐꾸기 새끼만 이뻐하고 그 피해를 제가 받은 거 생각하면 저는 감히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가 절로 납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뻐꾸기 새끼가 먼저 깨서 원래 주인 애기들 다 밀어내고 혼자 다 받아 처먹더만요. 그런데 우리 모치는 같은 자식인데도 남편보다 새서방 애들 더 챙기고 이뻐했습니다. 남들 다들 업둥인가 할 정도로 뜬금없이 7살 터울 남동생 희덕이를 낳고 속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본격적으로 아버지 자식인 저를 핍박하고 남의 남자 아이인 희덕이를 감쌌으니 보복은 제 몫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게에서 걸어서 10초 거리에 순댓집을 차린 저는 바로 단골과 고객들을 흡수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가게 앞에 나와 있으면 손님들이 절로 찾아드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일하던 식당 아줌마를 포섭해 흉내를 내보려던 희덕이네는 재료까지 다 날려먹기 일쑤였고 한 번 간 손님들은 속은 걸 알고 적극적으로 그 가게가 아니라 맞은편 가게가 진짜 원조다 소문을 냈고 한 달 만에 지역분들은 다 데려왔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진짜로 누워서 침 뱉기 하면서 과거 단골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더욱 힘들어진 희덕이네는 이후로 아줌마 월급이 버거워져서 공장 당면 순대로 돌렸고 순대 보자마자 바로 일어서는 손님 때문에 팔이 날리고 문 닫아버렸습니다. 뭣도 모르는 게 가게만 차리면 손님이 오는 줄 알고 말이죠.
당연히 가게 원조는 우리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 뒤를 이은 저와 집사람 가게이기 때문에 70년 역사의 맥은 안 끊겼습니다. 우리 셋 딸이 앞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부정을 알면서도 혼자 감내했던 이유,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비록 남편인 자기는 배신하였더라도 저와 누님의 친모이니까요.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뻐꾸기 어미를 자청하였으니 인과응보라 생각합니다. 우리 원래 가게는 얼마 전에 내놓은 모양인데 저는 최대한 가게 후려쳐질 때까지 안 살 생각입니다. 제가 앞에서 버티고 있는 한 같은 업종으로 그 누구도 못 들어오는 데다 어머니의 희덕이 소문이 다 나서 외지인 말고는 살 사람이 없는데 딱히 장사할 가게 터도 아니라 한동안 고생하라고 내버려 두려고요. 저는 비록 뻐꾸기 어미를 두었지만 백로처럼 고고한 아버지와 찌르레기처럼 시끄럽기는 해도 야무지고 종종대며 할일하는 집사람과 더불어 100년 역사 순댓집 만들려고 오늘도 내장에 속 집어넣고 있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도 우리 식당 많이 찾아서 흐뭇한데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음식 많이 찾아들 드시며 건강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는 가장입니다. 3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요. 저는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다녔지만 돌싱이라는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 프레임 자체가 이제까지 잘난 길만 걸어왔던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기에 저는 한동안 그것이 상처가 되어버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운명적으로 저보다 5살 어린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죠. 지금의 아내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했었는데 솔직히 중소기업이라고 하기엔 더 작은 규모였습니다. 대신 아내는 어리고 초혼이었죠. 게다가 저희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개의치 않는 털털한 여성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내의 스펙보다 초혼이라는 게 더 중요했고 마음에 들어 하셨지요. 부모님은 이혼한 제가 행여나 똑같이 이혼녀에다 애 있는 여자와 재혼을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으니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그녀와 사이에 문제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뭐랄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저희가 결혼식을 올린 지 며칠 가지 않아서 바로 나타났죠. 먼저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며칠이 지났을 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누구보다 저희 재혼, 아니 새혼을 축하해 주었지요. 제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혼했는지 대충 알고 있기에 더욱더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라는 듯 다들 축하를 해주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짝을 만났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해주는 친구도 있었죠. 덕분에 분위기는 너무 좋았고 대신 단 한 명, 오로지 저희 아내만 표정이 좋지 않았죠. 바로 눈치 없는 취기 어린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달의 시작이었습니다. 재수씨, 저 녀석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상한 것도 아니고. 아니다, 저 친구가 재수씨 엄청 미인이라서 들이댄 거죠? 말해 뭐예요, 그쵸? 야, 그런 말로 분위기 망칠래? 두 사람 지금 결혼한 지 며칠도 안 됐거든? 봐봐라, 두 사람의 눈에 하트 있는 거 안 보이냐? 재훈이 이놈이 어릴 때부터 공부만 잘했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진짜 잘 만난 것 같아서 저희가 다 안심이 됩니다. 공부만 하던 녀석이라 여자 마음도 잘 모를 것 같아서요. 물론 여기 있는 저희도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라 연애를 못 해봤지만요. 라고 자신들의 학력 과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학력이 안 좋았던 아내에게는 그것이 심기가 무척 불편했던 모양이었던지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 엄청 잘해주는걸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다들 공부를 잘하셨나 보네요. 맞아요. 우린 공부 하나는 끝내주게 했습니다. 그치만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다들 여자 보는 눈 못 길러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걸요.
저희들이 공통적인 게 연애 쪽으로는 좀 서툴러요.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다른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공부만 해오다 보니 진짜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녀석이 뭘 좀 잘못하더라도 가르쳐주면 머리로는 이해를 할 겁니다. 라며 친구들은 정말로 오지랖 넓은 충고를 신혼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잘 들으면 좋은 뜻으로 제가 공부만 해오다 보니 여자 마음을 잘 모를 수 있다고, 그러니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애둘러 했습니다만 아내에게는 그것이 어찌 잘못 들렸나 봅니다. 사실 친구들은 돌싱이 됐을 때 저를 많이 걱정해 주었던 찐친들이었기에 그런 진심들이 느껴졌지만, 그 말에 아내의 표정은 이해할 수 없게도 점점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아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라 특히나 조심스러웠던 저는 내가 뭐 중간에 말실수를 했나 싶어서 긴장이 됐죠. 이번 결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첫 단추부터 잘 꿰고 싶었습니다. 저는 혹여나 은연중에 제가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했나 싶어서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님 친구들이 뭐 잘못했어? 말을 해줘야 내가 알지.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꿍해 있으면 어떡해. 그러자 아내가 깊은 한숨을 쉬며 저를 째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은 오늘 오는 친구들이 다 명문대 나왔다는 말을 왜 안 했어? 그냥 어릴 때부터 친구랬잖아. 동네 친구라며. 명문대? 아, 그게 왜? 우리는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 살던 친구들이야. 우리끼리는 대학 얘기도 안 하고 사는데 그게 무슨 문제 있어?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고 친구들이 명문대 나왔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친구들 초대하는데 하나하나 학력을 밝히겠습니까? 정말 동네 친구들인 건 사실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범생들끼리 친구였으니 하나같이 공부를 다 잘한 거였죠. 돌이켜 생각해봐도 대수롭지 않았지만 아내 입장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미리 알려줄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그에 맞게 좀 더 교양 있게 대처하려고 노력했겠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시당하는 거야. 대화 내용 보니까 다들 어려운 용어들 쓰면서 거들먹거리는 것이 괜히 주눅들게 되고. 당신, 나 지방대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말할 필요 없다 이거냐고. 아내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아내의 말처럼 제가 아내의 학력에 대해 신경 쓰였다면 애시당초 결혼 안 했겠죠. 전 정말 아내의 학력 같은 건 개의치 않았는데 왜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학력 컴플렉스에 자격지심이 건드려진 것 같아 일단 그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오해하지 마. 난 학력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그런 거 신경 쓰였으면 결혼도 안 했지. 이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부부고 사랑하는 사이잖아. 화 풀어. 정말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아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사실 저는 중요하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대화를 할수록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내 앞에서 솔직하게 말을 하시지. 당신,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이름은 기억해? 거봐, 기억 안 나지? 그런 것 자체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고. 내 이상형이 스마트한 사람이라 당신이랑 결혼한 건데 당신은 좀 더 똑똑한 사람답게, 지성인답게 날 배려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어쩜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냐고. 이거 뭔가 얘기가 또다시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말을 해야 할지 공감이 전혀 되질 않아 입이 굳어버렸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저를 보더니 아내는 더 오열하면서 울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미치겠더라고요. 아내는 한참을 제게 따박따박 쏘다가 한숨을 푹 쉬곤 안방으로 쓱 들어가 버리더군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학력 차이로 아내가 이렇게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 나서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딛고 얻은 아이라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소중한 아이여서 제가 많이 예뻐했는데 아내는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어 노래며
문제집을 푸는 등 특별한 태교를 하더니만 나와서 모빌 보고 누워있는 애한테도 끊임없이 학습할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나 돌도 안 된 아이한테 400만원짜리 전집을 사왔을 때 저는 기겁을 했죠. 유아 교육전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영업당해 사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애만큼은 나같이 학력서름 당하지 않게 잘 키울 거야. 그러려면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난 우리 애 당신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입학시켜서 반드시 큰 인물 만들 거라고. 라고 다짐하고 애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저는 이 세상에 동화책 100권이 400만 원에 팔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 어이가 없었을 뿐이었죠. 그 돈이면 집에 가전제품을 바꾸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싸우기 싫어서 말이지요. 하지만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의 눈빛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책 파는 영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애가 영재 같대. 이걸 내가 괜히 사온 게 아니라니까? 책 파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손님 가려서 판다더라. 안 그러면 애가 이해를 못하니 반품해달라고 진상처럼 난리가 난다면서. 아내는 얼굴이 상기된 채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영업사원이 뭘 안다고 우리 애가 영재라고 한 걸까요? 아직 돌도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인가요? 그런데도 아내는 그 사람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직 말도 잘 못하는데 아이의 눈빛만으로도 우리 아이는 영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 두 번째 결혼은 실패하기 싫었고 돈은 또 벌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은 집에 놔두면 언젠가는 읽게 될 테고 그게 독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이 상황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저는 후회합니다. 그때 아내를 말렸어야 했다는 걸 말입니다. 왜냐면 이후 아내의 욕심은 점점 커져만 갔기 때문이었죠. 이미 아내의 눈에는 우리 아이가 영재가 되어 있었고 6살이 됐을 때에는 이것저것 계획을 짜고서 대학 커리큘럼을 쫙 짜나 학원을 벌써부터 알아보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영어 유치원도 보냈죠. 유치원에서 하원하면 영재 과학원을 보냈고 예체능 학원까지 보냈습니다. 한 달에 제가 버는 돈이 거의 아이한테 다 나갈 정도로 지출이 심해져만 갔죠. 절대 드라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이미 아내는 특목고 입시와 서울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아이를 몰아붙이는 교육을 했는데 아내는 아이 픽업을 위해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었고 아이 학원 스케줄에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밥을 사 먹으면서 아이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우리 애 정말 너무 똘똘한 것 같아. 벌써 2년 앞서서 선행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선생님도 이대로 쭉 가면 특목고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랬어. 이래서 엄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이를 만든다고 하나 봐. 이렇듯 몰아붙인 만큼 아이의 성적이 잘 나오는 날에는 아내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울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밥을 제대로 먹을 시간이 부족해서 아이는 몸무게도 키도 또래보다 성장이 느렸습니다. 그게 늘 아내에게는 스트레스였는지 하루는 성장 치료를 받아야겠다면서 병원에 다녔고 한 달에 70만 원이나 하는 것을 마치겠다고 제게 말을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와 의논도 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요. 제가 버는 돈이 아이한테 다 쓰이고 있어서 저축은커녕 제대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도 못할 정도로 살림은 어려워져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그것까지 마치겠다고 하니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지고야 말았죠. 뭐? 성장치료? 지금 아이가 다니는 학원 때문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니까 키가 안 크는 거잖아.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애는 애다워야지. 학원을 지금 몇 개나 다니고 있냐고.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우리 애가 다른 애들하고 다르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평범한 애들처럼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 어떻게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 그리고 영재학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영재인 애들이 대부분 키도 작고 그렇대. 워낙 한 가지 분야를 파고들고 하니까 잠을 잘 안 잔다고 하더라니까. 우리 아이가 고3이라도 돼? 그래서 잠을 안 자면서 공부하는 거야? 얘 지금 고작 4학년밖에 안 됐어. 적당히 좀 해.
애는 놀면서 공부해야지 나중에 적기에 더 잘하는 법이야. 저는 결국 화가 나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안쓰러웠고 아내의 도가 지나친 교육 열정에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진 아내는 대체 뭐가 그토록 서러운지 내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유난 떠는 내가 어이없겠지. 당신처럼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고 공부 잘했던 사람은 몰라. 근데 생각해봐.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공부 못해서 대학을 못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엄마 닮아서 그런가 보다 뒤에서 욕할 거 아니야. 우리의 성적 잘 나와서 부모님들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주변 엄마들도 우리 아들 지켜 세워주며 잘한다 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 학원 보내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말아줘.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사람들이 다 엄마 머리 닮아서 그 때문이라고 욕을 할 거라는 말을 하니 저도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더군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있었습니다. 난 당신이 애들 교육에 대해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도가 지나친 게 아니야만 못하는 건 진리야. 주변 말들 다 신경 쓰다가는 사람 힘들어서 못 살아. 적당히 거리 두며 우리 행복함만 챙기며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못하겠어. 우리 애가 만약 성적이라도 떨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싫다고. 난 우리 애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완벽하게 키울 거야. 외모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교육비는 이미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쓰고 있어. 애들 교육은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이걸 멈출 수가 없다고. 어차피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서 조금 대출받아서 쓴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거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모른 척 해줘. 당신하고 말하다 깜빡했네. 주말에도 아이 학원 스케줄 있는 거 알지? 나 먼저 나가볼게. 늦었다. 아내는 이미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학원비 내랴, 성장치료비 내랴,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대출을 받았다는 건데 황당한 저와는 달리 아내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다 아이가 원하는 대학이라도 못 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 요즘 세상에 대학 잘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아내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그날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술을 진탕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후 아이는 아내의 교육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갔고 결국은 목표했던 특목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건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도 아내는 아이가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오히려 저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말고도 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친구들이 소개해준 과외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가보니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아이는 제 손을 부여잡고 저를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궁금하더군요. 눈치를 보아하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방으로 안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문을 잠그더니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다면서 참석해달라고 하는 안내문이었죠. 난 또 뭐라고. 그냥 엄마한테 주면 될 걸 왜 나한테 주고 그래. 아빠도 시간 되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이한테 말을 했습니다. 매번 학교 행사를 참여해주지 못해서 서운했던 거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제 말이 틀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빠, 근데 이거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아빠들만 오래. 뭐 아빠와의 시간 그런 거랬어. 왜 요즘 그런 게 대세잖아. 몰라? 뭐? 여기에는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빠들만 오래? 에이, 아빠들만 참석하는 게 어딨어. 원래 그런 데는 아빠들은 거의 안 가고 엄마들만 가거든. 뭔가 이상하더군요. 저는 아이가 왜 저한테만 오라고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 종이에는 학부모님 참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말이지요. 저는 늘 일만 하느라 바빴고 아이는 늘 학원에 다니느라 바빠서 솔직히 아이하고 사이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엄마랑 같이 가겠다고 아이한테 말을 했던 건데 아이의 표정은 뭔가 숨기고 있더라고요.
뭐 엄마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어? 아니면 보여주면 안 되는 거라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이와 아내가 싸웠나 보다 하고 짐작했습니다. 아내가 아이에게 워낙 공부하란 말만 하니 아이도 이제 말대꾸를 하며 제 감정을 드러내더라고요. 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든 지 오래였는데도 감정을 헤아려주지 않으니 아이는 자꾸만 부모에게서 멀어져만 갔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는 제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내가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거 알고 있지? 난 아빠만 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친구들 엄마는 대부분 전문직이시고 다 좋은 학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아니잖아. 어디서 말도 못하고 창피해 죽겠다고. 엄마도 지방대 나왔으면서 나한테 서울대 가라고 할 때 진짜 어이없는데. 엄마 자격지심 있는 거 아니까 그 말은 내가 꾹 참고 있는 중이라고.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창피했던 걸까요? 아내가 그동안 아이에게 교육 열정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알기에 아내 편을 들어야 맞는 거겠지만 정작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게 되더군요. 아이의 마음이 누구보다 이해가 가서 다독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그러면 못 써.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번 창간 수업에 엄마랑 꼭 같이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아이 방에서 밖으로 나가서 저는 조용히 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머리가 아찔했고 마음도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참관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마음도 모른 채 한껏 들떠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치장을 해서 갔습니다. 다른 엄마들에 비해 과할 정도로 화장이 진했고 누구한테 빌려왔는지 명품백에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더군요. 누가 보면 재벌집 사모님인 줄 알겠다고 저는 아내의 기분을 맞춰줬습니다. 그 말에 아내가 활짝 웃더군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저희는 아이가 공부하는 반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는 우리가 온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직은 쉬는 시간이었기에 다들 자유로운 시간이었는데다 이름을 들리게 불렀는데도 아이는 뒤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는 체 하면서 인사도 하던데 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아내와 저는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수업 내내 아이는 이상하리 많지 조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껏 치장을 갔는데도 참관 수업은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쩜 아이는 한 번도 뒤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연차까지 내서 온 걸 후회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하품이 나오기까지 했죠. 그런데 아내의 눈빛은 더 또랑또랑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어려운 걸 배운다면서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흐뭇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지요. 수업이 다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엄마는 아이한테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엄마 아빠 온 줄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한테 가더군요. 분명 엄마를 봤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쪽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뻘쭘해져서 그 자리에 가만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내 저보기에도 민망했는지 화장실 간답시고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듣기로는 그 선생님은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었고 하버드 박사과정을 마친 고학력자라 자신감이 상당해 보였습니다. 모시기 힘든 선생님을 데려온 터라 학부모들 사이에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저만을 부모랍시고 가리켰기 때문이었어요. 선생님, 여기 저희 아빠예요. 서울대학교 나오셨는데 학번이 같으셔서 학교 동문이시더라고요. 우리 아빠 지금은 대기업 부장님으로 근무하시고 계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소개시켜주는 대로 아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에 화장기 없는 얼굴, 나이가 들어 보이긴 했지만 선생님은 수수했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하필 아내가 화장실 간 틈이라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석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례적으로 잘 부탁한다 말씀을 드리곤 말주변이 없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빠 한번 만나보세요. 돌싱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대학도 명문대 나왔고요. 미국 유학도 다녀오셨어요. 아마 두 분이 만나시면 통하는 게 많으실 거예요. 아이는 선생님을 향해서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죠.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버젓이 아내가 있고 아이의 엄마가 있는데 제가 돌싱이라니요. 선생님을 만나보라니요. 그 말에 이게 뭔 말인가 싶어 아이를 봤지만 아이는 제 시선을 피하곤 자기 말만 하기에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한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그 상황이 난감한 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괜히 어색하게 아이의 머리만 쓰다듬더군요. 그 순간을 모면하고 나서 아이가 친구들한테 가길래 아이를 데려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작은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버젓이 엄마가 있는데도 저보고 돌싱이라고 하질 않나, 만나보라고 하다니 너무 민망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아이에게 쏘아댔는데, 더 문제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처음부터 아내가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저를 돌싱이라고 속이고 선생님께 소개팅을 주선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아내는 새하얗게 질려 거의 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를 엿들은 아내는 정말로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 와중에도 아이는 제 손을 잡더니 엄마가 나간 자리에 눈을 흘기더라고요. 도대체 엄마는 눈치 없이 여길 왜 온 거야? 그러게 아빠만 오랬잖아. 됐어. 나 지금 너무 창피해. 천박하게 명품 로고 크게 박힌 핸드백이나 들고 오고, 명품 들고 오면 후진 학력이 명품으로 둔갑한데? 이래서 엄마가 싫다니까. 너 대체 왜 그래 임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는 중요한 날이니까 예쁘게 하고 온 거지.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는 알아? 나 진짜 솔직히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 이거 나 진짜 솔직한 심정이야. 다 끼리끼리 결혼해야지. 아빠는 어떻게 엄마를 만난 거야? 어디 가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랬겠어? 난 진심으로 엄마랑 헤어지고 아빠도 아빠랑 어울리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엄마랑 대화가 통하기는 해. 나는 머리 나쁜 사람하고 얘기가 안 통하던데. 엄마랑 수준 차이가 나서 대화를 못 하겠다고. 아이는 되레 저한테 화를 내면서 교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작 아내가 바란 자식 교육의 성과가 이런 것인가 회의가 느껴졌죠. 아내는 더 그랬을 테지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싶어서 신경이 쓰이더군요. 얼른 뛰어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세라 주변의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화만 났으면 다행인데 마음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그 와중에도 아내랍시고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덕성이며 인성이며 싸그리 무시하고 학습적인 것만 주입시키더니 제 자식이지만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버릇없는 아이가 됐는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결코 이번 일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아이가 들어오자 작정하고 앞에 앉히고 크게 꾸중을 했습니다. 너 진짜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엄마의 교육 열정 아니었으면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엄마한테 그런 상처를 줘? 라고 몰아붙였는데 아이한테는 뜻밖의 이야기들이 나오더군요. 아빠, 나는 엄마가 나한테 하듯이 똑같이 한 거야. 몰라? 엄마가 나한테 매일 뭐라고 말하는지 알잖아.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너 내 아들 아니다. 맨날 그런 말 했잖아. 나도 엄마가 학력 미달로 자격 없으니까 내 엄마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녀석아, 그건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지 진심이 아니잖냐. 너 조금이라도 더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말이었지 진짜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이는 이미 귀도 마음도 닫은 상태였고 아이는 아이대로 감정이 올라와 화가 나서 저한테 더 대들고 있었지요. 아내의 도를 넘는 입시 압박이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다시 아내한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는 엄마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울분을 감추지 못한 말들이 많이 있었고 공부에 지치고 물린 듯 치를 떨었습니다. 나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도 엄마는 공부해야 한다고 매번 나를 힘들게 했어. 그동안 나는 엄마 자식이 아니라 엄마 자존심을 위해 특목고에 가야 하는 공부 기계였을 뿐이었다고. 나 엄마 아들 그만하고 싶어 아빠. 그러니까
엄마랑 이혼하고 선생님이랑 결혼해서 날 좀 구해달라고. 우리 선생님은 날 진심으로 공부 기계가 아닌 인간적으로 대해준 분이야. 아이의 눈가는 촉촉해져 갔습니다. 예전부터 아내의 삐뚤은 교육 열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됐죠.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지키고자 아내에 대해서는 참고 트러블을 일으키기 싫어 아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절 죄책감 갖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아이는 특목고에 들어간 뒤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녀석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있는데도 어떻게 아빠한테 선생님을 소개시켜주냐? 선생님과 아빠가 얼마나 곤란했을지, 또 그걸 지켜보는 엄마는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봐. 아니 왜? 나 그냥 엄마처럼 똑같이 한 것뿐이야.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좋은 대학 나와서 절대 아무하거나 만나지 말래. 수준 떨어지는 여자애 만나면 바로 호적에서 판댔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한 거야. 아빠한테 엄마는 수준 떨어지는 여자니까. 아이의 말에 저는 점점 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이 모든 사달이 다 아내에게서 시작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제 말에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말대꾸를 하는 것만 같아서 더 화가 나고 있었지요. 저는 처음으로 회초리를 손에 들고 당장의 종아리를 거두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는 오늘 잘못했어. 너 이리 와서 얼른 종아리 걷어. 저는 화가 나서 급기야는 아이한테 바지를 올리라고 말을 하자 아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코웃음을 치는데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을 세워 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내였죠. 제 말을 밖에서 다 들었는지 아내가 자기 종아리를 내밀고서는 저한테 오더군요. 다 내 잘못이야. 들어보니까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다 내가 잘못 가르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죄값 받을게. 아내는 현관문에서 들어오면서도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 후회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회초리를 내려놓고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죠.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먼저 아이한테 가더니 눈물로써 호소하더라고요. 지서가 내가 미안하다. 그냥 공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나 봐. 무지한 엄마가 너를 잘못 가르쳤어. 네 잘못 아니고 내 잘못이야. 내가 창피하다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마. 나도 두 사람한테 자격지심이 너무 커서 한 집에서 지내는 게 힘들 때가 많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도 싫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아빠 머리 똑똑한 여자랑 다시 재혼하게 해서 살아라. 그럼 너의 앞길에도 내가 누가 되진 않겠지. 아내는 아내대로 힘이 들었는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면서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그 모습의 아이는 꿈틀거리며 당황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엄마의 낯선 모습에 아이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예 가망이 없진 않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시건방을 떨지만 내 자식은 아직 아이였습니다. 아내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바뀔지도 모르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아내와 아이를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특목고 나오고 명문대 나온 게 그렇게 중요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아무리 못난 사람이어도 우리 가족이라고. 나라고 흠이 없겠어? 난 뭐 다 잘해? 아니잖아. 머리가 좋든 나쁘든 공부를 잘했든 아니든 우리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 당신은 아이 공부시키고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한테 살뜰하게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장점도 많고 이렇게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지석이 앞에서 너무 공부 그러지 마. 지석이도 엄마 맘 알아주고 풀어라. 엄마 딴에는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였는데 그게 도가 지나쳐서 너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일이 있었을 거야.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조금씩 우리 변화를 보여서 정말 자유롭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다시 살아가 보는 건 어떻겠니? 그러자 아내가 울먹거리며 아이 손과 제 손을 꼭 잡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헛살았어. 솔직히 학교에서 지석이가 난 모른 척하고 선생님 소개시켜주는데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더라. 아들한테까지 공부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근데 그게 다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거야. 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아내는 끝내 오열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이 공부를 시켰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원망뿐이었다니 본인도 이번에는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 엄마 이렇게 우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야? 얼른 잘못했다고 위로해드려. 지석아, 저는 아내가 울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아이한테 얼른 잘못했다고 빌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꿈쩍도 안 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아이한테 화를 냈습니다. 이 상황을 잘 마무리시키고 싶었는데 아이는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가 오히려 지금 잘못했다고. 공부 못하면 사람도 아닌 것처럼 나를 대했잖아. 그래서 나 애들 다 놀고 있을 때에도 공부했고 아플 때에도 공부한 거야. 그래야 엄마한테 사람 취급 받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특목고 가보니까 알 것 같아. 엄마가 왜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했는지, 엄마가 왜 콤플렉스를 가졌는지 이제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아빠도 정신 차려.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돼. 적어도 내 친구들 엄마들은 엄마처럼 저렇게 공부하라고 안 해. 왜? 자신이 있고 아이를 믿으니까. 내가 엄마 곁에서는 바뀔 수가 없어. 이미 이런 내가 되어버리고 생각이 굳어져 버렸는데 엄마랑 난 이제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고. 아이는 말을 하고는 급기야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속 안에 맺혀 있는 게 많았던 모양이었죠. 아내는 나간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내가 내 무덤을 판 거지.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지석이한테 사과할게.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지석이 나무라지 마. 알았지? 아내는 그렇게 말을 한 뒤 안방으로 들어가 드러누웠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차례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저희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평화를 찾진 못한 상태였죠. 아내는 먼저 아이를 잃고 싶지 않고 아이를 위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도서관에 틀어박혀 육아서를 처음부터 읽고 청소년 심리책도 읽으며 어떻게 해야 상처를 봉합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등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전문가가 조언해준 대로 우리 아이를 되찾기 위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학원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만 아이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한 채 방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이후 아내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108배를 하며 마음의 수양을 하고 아들을 위해 불공을 드린다더군요. 절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와서 그런지 몸과 마음은 한층 여유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이와 다시 예전처럼 친해지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아내를 냉랭하게 대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두 사람 사이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상처들이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매일같이 절에 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절에 가서 무슨 소원을 비냐고 말이죠. 그런데 아내에게 돌아온 대답을 듣고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더 이상 지석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서 학원은 모조리 끊긴 했지만 그래도 여태 들인 돈도 많고 지석이가 해온 노력도 있는데 괜히 나 때문에 성적 떨어지면 안 되잖아. 서울대 갈 동안에는 나 신경 안 쓰고 살게 해달라고, 아무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 참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 변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 저는 아내와 크게 또 한번 다툼을 하고야 말았죠. 아내가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이래서야 아이하고는 그 말처럼 영원히 평행선일 수밖에 없겠다 싶더이다. 아이는 아빠인 나보다 엄마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엄마가 콤플렉스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학력에 관해서 손을 놓지 못함을 누구보다 깨우쳤기에 엄마를 손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아이도 아내도 제 딴에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주말마다 산으로 캠핑을 가고 있고 제일 소중한 건 가족 간의 화합이고 사랑임을 알려주려고 노력 중이에요. 마치 군대처럼 무거운 배낭을 하나씩 짊어지고 가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같이 경험하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가족애가 점점 생기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행복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거라고요. 아내도 아이도 소중한 저이기에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